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방귀 시합.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어. 한 사람은 키다리 방귀쟁이고 또 한 사람은 난쟁이 방귀쟁이였지. 두 사람의 방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샜어. 키다리 방귀쟁이 방귀 한 방이면 감나무의 감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난쟁이 방귀쟁이의 방귀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였지. 둘은 만나기만 하면 제 방귀가 더 세다며 자랑했어. 그렇다면 둘이 방귀 시합을 해보는 게 어떻소?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나섰어. 좋아, 방귀로 절구통을 주고받기로 하지. 둘은 산을 사이에 두고 방귀로 절구통을 주고받기로 했어. 뿡, 뿡, 삐용, 삐용. 두 사람은 지지 않으려 제 방귀로 절구통을 날렸지. 마을 사람들은 둘의 방귀 시합을 열심히 지켜보았어. 밤이 깊도록 방귀 시합이 이어졌지. 키다리 방귀쟁이와 난쟁이 방귀쟁이는 점점 지쳐갔어. 방귀를 뀌지 않으면 돼 날아온 절구통에 내가 맞겠지? 절구통을 하늘 높이 날려보내야겠어.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어. 절구통이 산 가운데를 지날 때 둘은 똑같이 방귀를 뀌었지. 뿡, 뿡, 펑, 펑. 방귀 소리와 함께 절구통이 하늘로 날아올랐어. 방귀 시합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어. 저것 좀 봐. 너무 높이 올라가 이젠 보이지도 않아. 두 사람 모두 대단한 방귀쟁이들이야. 절구통은 숭숭 날아올라 달나라까지 갔어. 달나라 골짜기에 대구르르 굴러떨어졌지. 이게 뭐지? 깡충깡충 골짜기를 뛰어다니던 달나라 토끼가 떨어져 있는 절구통을 보았어. 절구통 아냐? 토끼들이 기뻐하며 모여들었어. 절구통이 생겼으니 떡을 만들어 먹자. 보름날 밤에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렴. 쿵덕쿵 쿵덕쿵. 토끼들이 절구통에 떡방아를 찢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속 초가집에 홀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 어머니는 날마다 고개 넘어 마을에 품팔이 일을 하러 다녔지.
집에 남겨둔 오누이 걱정에 어머니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어. 누구든 찾아오거든 엄마 손이 맞는지 보여달라고 한 뒤에 문을 열어주어라. 네, 어머니. 오누이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야. 일을 마친 어머니가 떡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집까지 가려면 여러 고개를 넘어야 했지. 첫 번째 고개를 넘으려 할 때야. 어흥. 어머니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 에그머니, 호랑이다. 놀란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광주리의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 떡을 받아먹은 호랑이는 골짜기 뒤로 사라졌어. 한 고개를 넘자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호랑이가 나타날 때마다 광주리에서 떡을 하나씩 꺼내주었지. 그러다 광주리에는 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 마지막 고개에 이르렀을 때야.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이 떨어진 걸 안 호랑이는 어머니를 꿀꺽 잡아먹고 어머니의 저고리와 치마를 걸쳐 입었어. 초가집에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 얘들아, 엄마다. 어서 문 열어라. 문 밖에서 몹시 거칠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빠의 말에 창호지를 뚫고 털 목숭이 손이 쑥 들어왔어. 호랑이다. 어서 달아나자. 오누이는 재빨리 뒷마당 나무 위로 올라갔어. 뒤쫓아온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지. 얘들아, 나무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손바닥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갔지.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하자 호랑이는 얼른 달려가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 어이쿠, 자꾸만 미끄러지네. 에이,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와야지. 누이 동생의 말에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 놀란 오누이는 벌벌 떨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어.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밧줄을 내려주시고 버리시려거든 헌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스르르 새 밧줄이 내려왔어. 오누이는 밧줄에 매달려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 그걸 본 호랑이도 기도를 올렸어. 하느님,
제게도 새 밧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또 밧줄이 내려왔지. 호랑이는 냉큼 밧줄을 잡고 매달렸어. 조금만 기다려라. 꼭 잡고 말 테다. 호랑이의 손에 오누이가 잡히려는 순간이야. 투둑. 호랑이의 밧줄이 소리를 내며 끊어졌어. 집채만한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쿵 떨어지고 말았지.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오빠는 달이 되고 누이 동생은 해가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단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농부가 길을 가는데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어. 비단 주머니에 든 것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였지. 농부는 빨간 부채를 꺼내 활랑활랑 붙였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시원한 바람이 이는가 싶더니 코가 쑥 길어지는 거야.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람? 놀란 농부는 파란 부채를 꺼내 붙여보기로 했지. 그러자 코는 원래대로 줄어들었어. 정말 신기한 부채로다. 농부는 빨간 부채를 붙였다, 파란 부채를 붙였다 하며 놀라워했지. 며칠이 지났어. 이것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쌀이 떨어진 농부는 생각했지. 가난한 농부는 건넌 마을 부잣집 영감을 찾아가 쌀을 구워 달라고 했어. 뭐? 쌀을 구워 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부잣집 영감은 버럭 화를 냈어. 농부는 빨간 부채를 꺼내 영감이 모르게 살살 붙였어. 부잣집 영감은 나중에야 코가 길어진 것을 알았지. 어이쿠, 이게 웬 조아람? 놀란 영감은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코는 줄어들지 않았어. 마침내 부잣집 영감은 제 코를 본래대로 해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지. 농부는 부잣집 영감을 찾아가 맥을 짚는 채 하면서 파란 부채를 꺼내 살랑살랑 붙였어. 부잣집 영감의 코는 본래대로 줄어들었지. 농부는 코를 줄어들게 해준 대가로 재산의 반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말이야. 이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된 농부는 뒹굴거리며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 코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궁금했거든. 농부의 코는 지붕을 뚫고 옥황상제님이 사는 하늘나라의 부엌까지 올라갔어. 부엌의 나무단 사이로 코가 쑥 올라오자 궁녀는
부직갱이를 꿰어 놓았지. 아이쿠, 아야. 깜짝 놀란 농부는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 파란 부채를 붙이자 코가 줄어들면서 농부의 몸이 하늘로 둥 떠올랐어. 그 순간 하늘나라의 궁녀가 부직갱이를 빼냈어. 오, 나 죽는다. 나 죽어. 농부는 아래로 떨어졌어. 그때 부인이 농부를 흔들어 깨웠어. 아니, 무슨 꿈을 그리 호들갑스럽게 꿉니까? 농부의 코끝에는 모기 물린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대.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영국에 사는 의사로 여행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걸리버는 엔털로프호를 타고 동인도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즐거움도 잠시, 배는 그만 폭풍을 만나고 말았어요.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걸리버는 있는 힘을 다해 파도 속을 헤엄쳤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닿자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린 걸리버는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걸리버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걸리버의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잠시 뒤 걸리버의 가슴 위로 무엇인가 기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 손가락만큼 작은 사람들이었지요.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릴리펫이라는 곳으로 키가 12cm 정도 되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걸리버의 말에 릴리펫 사람들이 걸리버의 입에 끊임없이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한 바구니의 음식이라야 걸리버에게는 한입거리라 걸리버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먹었지요. 릴리펫 사람들은 걸리버가 먹는 양이 엄청나 깜짝 놀랐어요. 릴리펫 사람들은 걸리버를 옮기기로 했어요. 목수와 기술자 500명이 대형 수레를 만들고 걸리버를 수레에 실어 말 1500마리가 끌었어요. 릴리펫 사람들은 모두 모여 걸리버를 구경했지요. 걸리버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그날부터 릴리펫에 살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펫에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어요. 릴리펫 사람들은 걸리버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불평했어요. 릴리펫 사람 1728명이 먹을 양을 걸리버는 단 하루 만에 먹어치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걸리버가 산책을 나가면 모두들 말했어요.
걸리버, 조심해요. 그러다 우리 집을 다 망가뜨리겠어요. 걸리버, 살살 좀 걸어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걸리버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걸리버는 릴리펫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지요. 릴리펫의 아이들도 걸리버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걸리버의 머리카락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걸리버의 손바닥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이제 걸리버가 릴리펫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먼 바다에서 떠내려온 배를 고쳐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거든요. 잘 가요, 걸리버.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걸리버와 릴리펫의 작은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걸리버는 돌아가는 길에 큰 배를 만났어요. 걸리버는 사람들에게 릴리펫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걸리버,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걸리버가 릴리펫 황제로부터 선물 받은 작고 귀여운 양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걸리버의 말을 믿었어요. 걸리버는 돌아와 릴리펫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랍니다. 소공녀. 세라는 아빠와 함께 인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세라가 7살 때 아빠가 말했어요. 세라야,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영국 런던에 내가 지낼 학교를 알아봐 두었단다. 우리 세라 씩씩하게 지낼 수 있지? 런던에서 온 세라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세라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품 덕분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지요. 세라는 하녀 베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책도 함께 읽고 케이크도 나눠 먹었지요. 세라와 베키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덧 세라는 11살 소녀가 되었답니다. 세라의 11살 생일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친 선생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파티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세라의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가 문을 닫고 세라의 아빠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세라는 깜짝 놀라 엉엉 울었어요. 민친 선생님은 지금껏 세라를 돌보아준 학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라에게 성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가난뱅이 고아이니 당장 다락방으로 짐을 옮기고 베키와 같이 하녀 일을 하도록 해. 어느 날 세라가 일을 마치고 다락방에 올라오니 창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때 앞집에서 원숭이를 찾는 인도 말이 들렸어요.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세라가 얼른 인도 말로 대답했지요. 그러자 앞집 창문에 인도 청년이 나타났어요. 영국 소녀가 어떻게 인도 말을 할 줄 알지요? 7살까지 인도에 살았거든요. 반가워요. 저희 주인님도 인도에서 오셨답니다. 세라가 원숭이를 보내주자 인도 청년은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날 이후 세라의 다락방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탁자 가득 맛있는 과자와 차가 차려져 있었어요. 베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마치 마법과 같아. 마법은 그 후로도 계속돼요. 다락방에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새록새록 늘어났지요. 세라와 베키는 다락방의 마법 덕분에 아무리 고된 일도 씩씩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세라는 끽끽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집 원숭이가 또 세라를 찾아온 거였지요. 이리 오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데려다 줄게. 다음날 세라는 원숭이를 데려다 주러 이웃집에 갔다가 인도 청년의 주인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자랐다지?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세라라고 합니다. 인도 청년의 주인은 벌떡 일어나 세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세라야, 이제야 널 찾았구나. 이웃집에 마음씨 고운 소녀가 있다고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라 너였다니. 이웃집 신사는 세라의 아빠가 돌아가실 때 세라에게 남긴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세라는 아빠의 유산을 받아서 다시 부자가 되었지요. 민친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세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지요. 세라는 베키와 함께 다락방을 떠나 새로운 학교로 떠났답니다. 신드바드의 모험. 멀고 먼 옛날 페르시아라는 곳에 신드바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신드바드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 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도 하고 여행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신드바드가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어요. 뱃사람들은 그 섬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신드바드 일행이 섬에 올라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섬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섬은 커다란 고래의 등이었어요. 신드바드와 뱃사람들은 허둥지둥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신드바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섬의 바닷가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두리번거리던 신드바드는 엄청나게 큰 알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휘휘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신드바드를 덮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전설의 로크가 날고 있었지요. 로크는 몸집이 매우 커서 코끼리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새였어요. 큰 알은 바로 로크의 알이었던 거예요. 로크를 따라가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신드바드는 로크가 앉아 쉬는 틈을 타 로크의 다리에 자신을 묶었어요. 로크는 신드바드가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바다 위를 힘차게 날아올랐지요. 로크는 한참을 날아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신드바드는 재빨리 로크의 다리에서 내렸어요. 주위를 살펴본 신드바드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혀를 날름대고 있었지요. 어찌한담,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그런데 벼랑간 위에서 고깃덩어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고깃덩어리는 땅에 떨어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그러자 독수리가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날아갔지요. 누군가 저 벼랑 위에서 고깃덩어리를 던지는구나. 그러면 독수리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집어올 테니까 말이지. 신드바드는 값비싼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등에 묶은 다음 독수리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독수리가 나타나 신드바드가 매달린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벼랑 위로 날아올랐어요. 그렇게 골짜기를 빠져나온 신드바드는 벼랑 위에 있던 사람들의 배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드바드는 섬에서 가져온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다시 장사를 하러 여행길에 나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모두 부서지고 말았어요.
신드바드는 판자 하나를 붙잡고 며칠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 겨우겨우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기운을 차리고 섬을 둘러보는데 개울 앞에서 수염이 하얀 노인이 신드바드를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나를 좀 업어서 이 개울을 건네주겠나? 네, 그러지요 어르신. 신드바드가 노인을 업자 노인은 갑자기 긴 수염으로 신드바드의 목을 졸랐어요. 신드바드는 깜짝 놀라 노인을 떨쳐버리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노인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은 사람의 등에 타고 다니며 괴롭히다가 태운 사람의 기운이 빠지면 잡아 먹어버린다는 바다 노인이었던 거예요. 바다 노인은 끊임없이 신드바드에게 명령했어요. 개울을 건너거라. 저 산을 넘어가라. 어서 계속 걸어라. 신드바드는 꼼짝없이 바다 노인을 등에 업고 노인이 가자는 곳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겠어. 궁리하던 신드바드의 눈에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그래, 바로 저거야. 신드바드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어르신, 포도주를 좀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한 잔 더 다오. 바다 노인은 자꾸자꾸 포도주를 마시다 결국 술에 취해 쿨쿨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옳지, 됐다. 신드바드는 바다 노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무사히 섬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드바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어느 여름날 하이디는 이모와 함께 부지런히 알프스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한 이모는 하이디의 손을 세차게 잡아 끌었지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모를 보고 쌀쌀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소?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이디를 맡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 보살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말을 마친 이모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굳은 얼굴의 할아버지에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래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전 어디서 자요? 하이디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자렴. 하이디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할아버지, 전 이 다락방이 좋아요. 여기서 잘래요. 할아버지는 푹신한 마른 풀로 침대를 만들고
하이디에게 고소한 빵과 염소 젖도 주었어요. 하이디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아침이면 이웃에 사는 페터가 찾아와 할아버지의 염소들을 몰고 산 위에 풀밭으로 올라갔어요. 하이디도 페터와 함께 알프스 산을 올랐지요. 매일같이 풀밭을 누비다 보니 하이디의 얼굴도 페터처럼 까맣게 그을었어요. 혼자서 심심하게 지내던 페터는 하이디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답니다. 날이 추워져 염소들이 우리에서 지내게 되자 하이디도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페터가 하이디를 찾아왔어요. 하이디, 우리 할머니가 한번 놀러 오라셔. 할아버지는 두툼한 담요로 하이디를 감싸고 썰매에 태워서 패턴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패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패턴의 식구네 모두 하이디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어느 부잣집 아가씨가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하대요. 이런 산골에서 사는 것은 하이디 교육에 좋지 않아요. 다시 하이디를 데려가겠어요. 할아버지는 이모의 말에 화가 났지요. 하이디도 알프스를 떠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디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모가 하이디를 데려간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제만 씨 집이었어요. 제제만 씨에게는 몸이 약해서 잘 걷지 못하는 클라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친구가 필요한 아가씨가 바로 클라라였지요. 클라라는 하이디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네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제만 씨 집 주변에는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와 마차가 내는 소음만 가득했지요. 하이디는 언제나 알프스 산을 그리워했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지내게 된 지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어요. 클라라는 하이디 덕분에 매일 즐겁게 지냈어요. 하이디가 들려주는 알프스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이디도 클라라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답니다. 하지만 자기 전 눈을 감으면 푸른 알프스 산과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해서 얼굴이 헬쑥해졌지요. 어느 날 밤 12시만 되면 제제만 씨 집에
흰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보니 그 유령이 바로 하이디였어요. 알프스를 그리워하던 하이디가 잠이 든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병에 걸리고 만 거였지요. 하이디를 진찰한 의사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이디는 마음의 병에 걸렸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어서 알프스로 돌려보내세요. 클라라는 매우 슬펐지만 하이디를 알프스로 보내기로 했어요. 알프스로 돌아온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알프스를 뛰어다니자 다시 건강해졌답니다. 다음에 하이디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클라라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이디, 내가 말한 대로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구나. 클라라는 하이디, 페터와 함께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을 마음껏 누리며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치즈와 빵, 그리고 염소젓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클라라는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건강해졌어요. 볼은 통통해지고 사과처럼 발그레해졌지요. 튼튼해진 클라라를 보며 하이디가 말했어요. 클라라,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이디와 페터가 양쪽에서 클라라를 부축하며 클라라는 조금씩 걷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제만 씨가 알프스를 찾아온 날, 클라라는 조심조심 아빠를 향해 걸었어요. 오, 클라라, 내가 걷다니. 이게 꿈은 아니지? 하이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알프스의 하늘에 울려 퍼졌답니다. 왕자와 거지. 만세!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영국 런던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자 온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 있는 거지 소굴에서 톰이라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톰은 누더기에 쌓여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했지요. 에드워드 왕자가 궁전에서 행복하게 자랄 때 톰은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했지요. 아침이 되면 톰의 아버지는 늘 소리를 질렀어요. 톰, 꿈을 내지 말고 어서 나가 돈을 구걸해와. 톰은 구걸하러 가는 척하고 신부님을 찾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톰은 왕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지요. 아,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왕자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어. 어느 날 톰은 왕자를 보러 궁전 가까이 갔다가 병사에게 붙잡혀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 왕자가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궁전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주며 물었어요. 내가 사는 곳은 재미있느냐? 네, 왕자님. 여름에 친구들과 강에서 헤엄치고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지요. 오, 나도 너처럼 마음껏 진흙탕을 뒹굴고 싶구나. 저는 왕자님처럼 궁전에서 지내는 게 소원이랍니다. 톰의 말에 왕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볼까? 왕자와 톰은 옷을 바꿔 입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똑같다니. 그런데 이 상처는 무엇이냐? 톰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왕자가 놀라 물었어요. 아까 궁전 앞을 지키는 병사에게 맞아서. 네, 그 병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기다려라. 왕자는 궁전 정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가 병사에게 호통을 치자 병사는 거짓골을 한 왕자를 비웃으며 궁전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어요. 궁전에서 쫓겨난 왕자는 여기저기를 헤매다 톰의 가족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때 누군가 왕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이 녀석, 오늘도 빈손이냐? 바보 같은 녀석. 바로 거지 톰의 아버지였어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구나.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내 아들은 궁전에 있으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뭐라고? 드디어 톰 녀석이 완전히 돌았구나. 톰의 아버지는 왕자를 거지 소굴로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지요. 한편 궁전에 남은 톰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왕자의 누이인 제인 공주가 방에 들어오자 톰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거지 톰이에요. 톰의 행동에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 왕자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봐.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거지 소굴에서 지내는 왕자는 이제나 저제나 궁전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지요. 그래서 힘들게 궁전을 찾아가 문 앞에서 외쳤어요.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니, 이 거지 녀석이 또 오다니. 썩 꺼져라. 병사들은 왕자를 밀치며 내쫓았어요. 그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 왕자를 구해주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소. 나는 에드워드 왕자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저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합니다. 핸든은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왕자를 보호해 주었어요. 왕자는 핸든의 보살핌에 무척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빨리 궁전으로 가서 내 자리를 되찾자. 불쌍한 백성을 위하는 자비로운 왕이 될 거야. 드디어 톰이 영국의 왕이 되는 날이 되었어요.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멈춰라. 진짜 왕은 나다. 누더기를 입은 초라한 차림의 에드워드 왕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서 외쳤어요. 병사들이 다가가 에드워드 왕자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고 하자 톰이 외쳤지요. 그 손 치워라.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톰은 에드워드 왕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궁전으로 돌아온 에드워드 왕자는 핸든에게 백작의 지위를 주고 많은 재산을 상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톰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도록 했지요. 에드워드 왕자는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어진 왕이 되었답니다. 방귀 시합.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어. 한 사람은 키다리 방귀쟁이고 또 한 사람은 난쟁이 방귀쟁이였지. 두 사람의 방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샜어. 키다리 방귀쟁이 방귀 한 방이면 감나무의 감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난쟁이 방귀쟁이의 방귀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였지. 둘은 만나기만 하면 제 방귀가 더 세다며 자랑했어. 그렇다면 둘이 방귀 시합을 해보는 게 어떻소?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나섰어. 좋아, 방귀로 절구통을 주고받기로 하지. 둘은 산을 사이에 두고 방귀로 절구통을 주고받기로 했어. 뿡, 뿡, 삐용, 삐용. 두 사람은 지지 않으려
제 방귀로 절구통을 날렸지. 마을 사람들은 둘의 방귀 시합을 열심히 지켜보았어. 밤이 깊도록 방귀 시합이 이어졌지. 키다리 방귀쟁이와 난쟁이 방귀쟁이는 점점 지쳐갔어. 방귀를 뀌지 않으면 돼 날아온 절구통에 내가 맞겠지? 절구통을 하늘 높이 날려보내야겠어.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어. 절구통이 산 가운데를 지날 때 둘은 똑같이 방귀를 뀌었지. 뿡, 뿡, 펑, 펑. 방귀 소리와 함께 절구통이 하늘로 날아올랐어. 방귀 시합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어. 저것 좀 봐. 너무 높이 올라가 이젠 보이지도 않아. 두 사람 모두 대단한 방귀쟁이들이야. 절구통은 숭숭 날아올라 달나라까지 갔어. 달나라 골짜기에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지. 이게 뭐지? 깡충깡충 골짜기를 뛰어다니던 달나라 토끼가 떨어져 있는 절구통을 보았어. 절구통 아냐? 토끼들이 기뻐하며 모여들었어. 절구통이 생겼으니 떡을 만들어 먹자. 보름날 밤에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렴. 쿵덕쿵 쿵덕쿵. 토끼들이 절구통에 떡방아를 찢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속 초가집에 홀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 어머니는 날마다 고개 넘어 마을에 품팔이 일을 하러 다녔지. 집에 남겨둔 오누이 걱정에 어머니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어. 누구든 찾아오거든 엄마 손이 맞는지 보여달라고 한 뒤에 문을 열어주어라. 네, 어머니. 오누이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야. 일을 마친 어머니가 떡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집까지 가려면 여러 고개를 넘어야 했지. 첫 번째 고개를 넘으려 할 때야. 어흥. 어머니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 에그머니, 호랑이다. 놀란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광주리의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 떡을 받아먹은 호랑이는 골짜기 뒤로 사라졌어. 한 고개를 넘자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호랑이가 나타날 때마다 광주리에서 떡을 하나씩 꺼내 주었지. 그러다 광주리에는 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
마지막 고개에 이를 얹을 때야.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이 떨어진 걸 안 호랑이는 어머니를 꿀꺽 잡아먹고 어머니의 저고리와 치마를 걸쳐 입었어. 초가집에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 얘들아, 엄마다. 어서 문 열어라. 문 밖에서 몹시 거칠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빠의 말에 창호지를 뚫고 털 목숭이 손이 쑥 들어왔어. 호랑이다. 어서 달아나자. 오누이는 재빨리 뒷마당 나무 위로 올라갔어. 뒤쫓아온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지. 얘들아, 나무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손바닥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갔지.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하자 호랑이는 얼른 달려가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 어이쿠, 자꾸만 미끄러지네. 에이,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와야지. 누이 동생의 말에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 놀란 오누이는 벌벌 떨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어.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밧줄을 내려주시고 버리시려거든 헌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스르르 새 밧줄이 내려왔어. 오누이는 밧줄에 매달려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 그걸 본 호랑이도 기도를 올렸어. 하느님, 제게도 새 밧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또 밧줄이 내려왔지. 호랑이는 냉큼 밧줄을 잡고 매달렸어. 조금만 기다려라. 꼭 잡고 말 테다. 호랑이의 손에 오누이가 잡히려는 순간이야. 투둑. 호랑이의 밧줄이 소리를 내며 끊어졌어. 집채만한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쿵 떨어지고 말았지.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오빠는 달이 되고 누이 동생은 해가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단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농부가 길을 가는데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어. 비단 주머니에 든 것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였지. 농부는 빨간 부채를 꺼내 활랑활랑 붙였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시원한 바람이 이는가 싶더니 코가 쑥 길어지는 거야.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람? 놀란 농부는 파란 부채를 꺼내 붙여보기로 했지. 그러자
코는 원래대로 줄어들었어. 정말 신기한 부채로다. 농부는 빨간 부채를 붙였다, 파란 부채를 붙였다 하며 놀라워했지. 며칠이 지났어. 이것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쌀이 떨어진 농부는 생각했지. 가난한 농부는 건넌 마을 부잣집 영감을 찾아가 쌀을 구워 달라고 했어. 뭐? 쌀을 구워 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부잣집 영감은 버럭 화를 냈어. 농부는 빨간 부채를 꺼내 영감이 모르게 살살 붙였어. 부잣집 영감은 나중에야 코가 길어진 것을 알았지. 어이쿠, 이게 웬 조아람? 놀란 영감은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코는 줄어들지 않았어. 마침내 부잣집 영감은 제 코를 본래대로 해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지. 농부는 부잣집 영감을 찾아가 맥을 짚는 채 하면서 파란 부채를 꺼내 살랑살랑 붙였어. 부잣집 영감의 코는 본래대로 줄어들었지. 농부는 코를 줄어들게 해준 대가로 재산의 반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말이야. 이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된 농부는 뒹굴거리며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 코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궁금했거든. 농부의 코는 지붕을 뚫고 옥황상제님이 사는 하늘나라의 부엌까지 올라갔어. 부엌의 나무단 사이로 코가 쑥 올라오자 궁녀는 부직갱이를 꿰어 놓았지. 아이쿠, 아야. 깜짝 놀란 농부는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 파란 부채를 붙이자 코가 줄어들면서 농부의 몸이 하늘로 둥 떠올랐어. 그 순간 하늘나라의 궁녀가 부직갱이를 빼냈어. 나 죽는다. 나 죽어. 농부는 아래로 떨어졌어. 그때 부인이 농부를 흔들어 깨웠어. 아니, 무슨 꿈을 그리 호들갑스럽게 꿉니까? 농부의 코끝에는 모기 물린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대.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영국에 사는 의사로 여행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걸리버는 엔털루프호를 타고 동인도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즐거움도 잠시, 배는 그만 폭풍을 만나고 말았어요.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걸리버는 있는 힘을 다해 파도 속을 헤엄쳤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닿자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린 걸리버는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걸리버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걸리버의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잠시 뒤 걸리버의 가슴 위로 무엇인가 기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 손가락만큼 작은 사람들이었지요.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릴리펫이라는 곳으로 키가 12cm 정도 되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걸리버의 말에 릴리펫 사람들이 걸리버의 입에 끊임없이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한 바구니의 음식이라야 걸리버에게는 한입거리라 걸리버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먹었지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가 먹는 양이 엄청나 깜짝 놀랐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를 옮기기로 했어요. 목수와 기술자 500명이 대형 수레를 만들고 걸리버를 수레에 실어 말 1,500마리가 끌었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모두 모여 걸리버를 구경했지요. 걸리버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그날부터 릴리펫에 살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펫에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어요. 릴리펫 사람들은 걸리버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불평했어요. 릴리퍼 사람 1728명이 먹을 양을 걸리버는 단 하루 만에 먹어치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걸리버가 산책을 나가면 모두들 말했어요. 걸리버, 조심해요. 그러다 우리 집을 다 망가뜨리겠어요. 걸리버, 살살 좀 걸어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걸리버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걸리버는 릴리펫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지요. 릴리펫의 아이들도 걸리버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걸리버의 머리카락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걸리버의 손바닥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이제 걸리버가 릴리펫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먼 바다에서 떠내려온 배를 고쳐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거든요. 잘 가요, 걸리버.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걸리버와 릴리펫의 작은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걸리버는 돌아가는 길에 큰 배를 만났어요. 걸리버는 사람들에게 릴리펫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걸리버,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걸리버가 릴리펫 황제로부터 선물 받은 작고 귀여운 양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걸리버의 말을 믿었어요. 걸리버는 돌아와 릴리펫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랍니다. 소공녀. 세라는 아빠와 함께 인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세라가 7살 때 아빠가 말했어요. 세라야,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영국 런던에 내가 지낼 학교를 알아봐 두었단다. 우리 세라 씩씩하게 지낼 수 있지? 런던에서 온 세라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세라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품 덕분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지요. 세라는 하녀 베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책도 함께 읽고 케이크도 나눠 먹었지요. 세라와 베키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덧 세라는 11살 소녀가 되었답니다. 세라의 11살 생일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친 선생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파티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세라의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가 문을 닫고 세라의 아빠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세라는 깜짝 놀라 엉엉 울었어요. 민친 선생님은 지금껏 세라를 돌보아준 학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라에게 성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가난뱅이 고아이니 당장 다락방으로 짐을 옮기고 베키와 같이 하녀 일을 하도록 해. 어느 날 세라가 일을 마치고 다락방에 올라오니 창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때 앞집에서 원숭이를 찾는 인도 말이 들렸어요.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세라가 얼른 인도 말로 대답했지요. 그러자 앞집 창문에 인도 청년이 나타났어요. 영국 소녀가 어떻게 인도 말을 할 줄 알지요? 7살까지 인도에 살았거든요. 반가워요. 저희 주인님도 인도에서 오셨답니다. 세라가 원숭이를 보내주자 인도 청년은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날 이후 세라의 다락방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탁자 가득 맛있는 과자와 차가 차려져 있었어요. 베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마치 마법과 같아. 마법은 그 후로도 계속돼요. 다락방에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새록새록 늘어났지요. 세라와 베키는
다락방의 마법 덕분에 아무리 고된 일도 씩씩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세라는 끽끽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집 원숭이가 또 세라를 찾아온 거였지요. 이리 오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데려다 줄게. 다음날 세라는 원숭이를 데려다 주러 이웃집에 갔다가 인도 청년의 주인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자랐다지?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세라라고 합니다. 인도 청년의 주인은 벌떡 일어나 세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세라야, 이제야 널 찾았구나. 이웃집에 마음씨 고운 소녀가 있다고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라 너였다니. 이웃집 신사는 세라의 아빠가 돌아가실 때 세라에게 남긴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세라는 아빠의 유산을 받아서 다시 부자가 되었지요. 민친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세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지요. 세라는 베키와 함께 다락방을 떠나 새로운 학교로 떠났답니다. 신드바드의 모험. 멀고 먼 옛날 페르시아라는 곳에 신드바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신드바드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 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도 하고 여행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신드바드가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어요. 뱃사람들은 그 섬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신드바드 일행이 섬에 올라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섬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섬은 커다란 고래의 등이었어요. 신드바드와 뱃사람들은 허둥지둥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신드바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섬의 바닷가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두리번거리던 신드바드는 엄청나게 큰 알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휘휘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신드바드를 덮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전설의 로크가 날고 있었지요. 로크는 몸집이 매우 커서 코끼리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새였어요. 큰 알은 바로 로크의 알이었던 거예요. 로크를 따라가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신드바드는 로크가 앉아 쉬는 틈을 타 로크의 다리에 자신을 묶었어요.
로크는 신드바드가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바다 위를 힘차게 날아올랐지요. 로크는 한참을 날아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신드바드는 재빨리 로크의 다리에서 내렸어요. 주위를 살펴본 신드바드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혀를 날름대고 있었지요. 어찌한담,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그런데 벼랑간 위에서 고깃덩어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고깃덩어리는 땅에 떨어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그러자 독수리가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날아갔지요. 누군가 저 벼랑 위에서 고깃덩어리를 던지는구나. 그러면 독수리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집어올 테니까 말이지. 신드바드는 값비싼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등에 묶은 다음 독수리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독수리가 나타나 신드바드가 매달린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벼랑 위로 날아올랐어요. 그렇게 골짜기를 빠져나온 신드바드는 벼랑 위에 있던 사람들의 배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드바드는 섬에서 가져온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다시 장사를 하러 여행길에 나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모두 부서지고 말았어요. 신드바드는 판자 하나를 붙잡고 며칠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 겨우겨우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기운을 차리고 섬을 둘러보는데 개울 앞에서 수염이 하얀 노인이 신드바드를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나를 좀 업어서 이 개울을 건네주겠나? 네, 그러지요 어르신. 신드바드가 노인을 업자 노인은 갑자기 긴 수염으로 신드바드의 목을 졸랐어요. 신드바드는 깜짝 놀라 노인을 떨쳐버리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노인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은 사람의 등에 타고 다니며 괴롭히다가 태운 사람의 기운이 빠지면 잡아 먹어버린다는 바다 노인이었던 거예요. 바다 노인은 끊임없이 신드바드에게 명령했어요. 개울을 건너거라. 저 산을 넘어가라. 어서 계속 걸어라. 신드바드는 꼼짝없이 바다 노인을 등에 업고 노인이 가자는 곳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겠어. 궁리하던 신드바드의 눈에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그래, 바로 저거야. 신드바드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어르신, 포도주를 좀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한 잔 더 다오. 바다 노인은 자꾸자꾸 포도주를 마시다 결국 술에 취해 쿨쿨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옳지, 됐다. 신드바드는 바다 노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무사히 섬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드바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어느 여름날 하이디는 이모와 함께 부지런히 알프스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한 이모는 하이디의 손을 세차게 잡아 끌었지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모를 보고 쌀쌀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소?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이디를 맡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 보살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말을 마친 이모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굳은 얼굴의 할아버지에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래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전 어디서 자요? 하이디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자렴. 하이디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할아버지, 전 이 다락방이 좋아요. 여기서 잘래요. 할아버지는 푹신한 마른 풀로 침대를 만들고 하이디에게 고소한 빵과 염소 젖도 주었어요. 하이디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아침이면 이웃에 사는 페터가 찾아와 할아버지의 염소들을 몰고 산 위에 풀밭으로 올라갔어요. 하이디도 페터와 함께 알프스 산을 올랐지요. 매일같이 풀밭을 누비다 보니 하이디의 얼굴도 페터처럼 까맣게 그을었어요. 혼자서 심심하게 지내던 페터는 하이디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답니다. 날이 추워져 염소들이 우리에서 지내게 되자 하이디도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페터가 하이디를 찾아왔어요. 하이디, 우리 할머니가 한번 놀러 오라셔. 할아버지는 두툼한 담요로 하이디를 감싸고 썰매에 태워서 패턴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패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패턴의 식구네 모두 하이디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어느 부잣집 아가씨가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하대요. 이런 산골에서 사는 것은 하이디 교육에 좋지 않아요. 다시 하이디를 데려가겠어요. 할아버지는 이모의 말에 화가 났지요. 하이디도 알프스를 떠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디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모가 하이디를 데려간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제만 씨 집이었어요. 제제만 씨에게는 몸이 약해서 잘 걷지 못하는 클라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친구가 필요한 아가씨가 바로 클라라였지요. 클라라는 하이디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네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제만 씨 집 주변에는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와 마차가 내는 소음만 가득했지요. 하이디는 언제나 알프스산을 그리워했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지내게 된 지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어요. 클라라는 하이디 덕분에 매일 즐겁게 지냈어요. 하이디가 들려주는 알프스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이디도 클라라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답니다. 하지만 자기 전 눈을 감으면 푸른 알프스 산과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해서 얼굴이 헬쑥해졌지요. 어느 날 밤 12시만 되면 제제만 씨 집에 흰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보니 그 유령이 바로 하이디였어요. 알프스를 그리워하던 하이디가 잠이 든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병에 걸리고 만 거였지요. 하이디를 진찰한 의사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이디는 마음의 병에 걸렸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어서 알프스로 돌려보내세요. 클라라는 매우 슬펐지만 하이디를 알프스로 보내기로 했어요. 알프스로 돌아온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알프스를 뛰어다니자 다시 건강해졌답니다. 다음에 하이디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클라라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이디, 내가 말한 대로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구나. 클라라는 하이디, 페터와 함께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을 마음껏 누리며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치즈와 빵, 그리고 염소젓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클라라는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건강해졌어요. 볼은 통통해지고 사과처럼 발그레해졌지요. 튼튼해진 클라라를 보며 하이디가 말했어요. 클라라,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이디와 페터가 양쪽에서 클라라를 부축하며 클라라는 조금씩 걷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제만 씨가 알프스를 찾아온 날, 클라라는 조심조심 아빠를 향해 걸었어요. 오, 클라라, 내가 걷다니. 이게 꿈은 아니지? 하이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알프스의 하늘에 울려 퍼졌답니다. 왕자와 거지. 만세!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영국 런던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자 온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 있는 거지 소굴에서 톰이라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톰은 누더기에 쌓여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했지요. 에드워드 왕자가 궁전에서 행복하게 자랄 때 톰은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했지요. 아침이 되면 톰의 아버지는 늘 소리를 질렀어요. 톰, 꿈을 대지 말고 어서 나가 돈을 구걸해와. 톰은 구걸하러 가는 척하고 신부님을 찾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톰은 왕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지요. 아,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왕자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어. 어느 날 톰은 왕자를 보러 궁전 가까이 갔다가 병사에게 붙잡혀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 왕자가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궁전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주며 물었어요. 내가 사는 곳은 재미있느냐? 네, 왕자님. 여름에 친구들과 강에서 헤엄치고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지요. 오, 나도 너처럼 마음껏 진흙탕을 뒹굴고 싶구나. 저는 왕자님처럼 궁전에서 지내는 게 소원이랍니다. 톰의 말에 왕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볼까? 왕자와 톰은 옷을 바꿔 입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똑같다니. 그런데 이 상처는 무엇이냐? 톰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왕자가 놀라 물었어요. 아까 궁전 앞을 지키는 병사에게 맞아서. 네, 그 병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기다려라. 왕자는 궁전 정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가 병사에게 호통을 치자 병사는
거짓골을 한 왕자를 비웃으며 궁전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어요. 궁전에서 쫓겨난 왕자는 여기저기를 헤매다 톰의 가족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때 누군가 왕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이 녀석, 오늘도 빈손이냐? 바보 같은 녀석. 바로 거지 톰의 아버지였어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구나.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내 아들은 궁전에 있으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뭐라고? 드디어 톰 녀석이 완전히 돌았구나. 톰의 아버지는 왕자를 거지 소굴로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지요. 한편 궁전에 남은 톰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왕자의 누이인 제인 공주가 방에 들어오자 톰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거지 톰이에요. 톰의 행동에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 왕자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봐.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거지 소굴에서 지내는 왕자는 이제나 저제나 궁전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지요. 그래서 힘들게 궁전을 찾아가 문 앞에서 외쳤어요.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니, 이 거지 녀석이 또 오다니. 썩 꺼져라. 병사들은 왕자를 밀치며 내쫓았어요. 그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 왕자를 구해주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소. 나는 에드워드 왕자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저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합니다. 핸든은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왕자를 보호해 주었어요. 왕자는 핸든의 보살핌에 무척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빨리 궁전으로 가서 내 자리를 되찾자. 불쌍한 백성을 위하는 자비로운 왕이 될 거야. 드디어 톰이 영국의 왕이 되는 날이 되었어요.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멈춰라. 진짜 왕은 나다. 누더기를 입은 초라한 차림의 에드워드 왕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서 외쳤어요. 병사들이 다가가 에드워드 왕자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고 하자 톰이 외쳤지요. 그 손 치워라.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톰은 에드워드 왕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궁전으로 돌아온 에드워드 왕자는 핸든에게 백작의 지위를 주고 많은 재산을 상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톰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도록 했지요. 에드워드 왕자는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어진 왕이 되었답니다.